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토트넘 허스퍼의 새로운 최전방 공격수로 합류한 도미닉 솔랑키가 입단 후 가진 첫 번째 공식 인터뷰에서 손흥민 선수에 대한 존경심을 표현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통계 매체 옵타에서 운영 중인 분석 미디어 디 애널리스트는 솔랑키의 토트넘 합류가 왜 손흥민 선수의 2014-2015 시즌 개인 활약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컬럼을 통해서 설명했는데요. 솔랑키를 중심으로 득점하는 게 아니냐, 손흥민 선수가 보조자가 되는 게 아니냐고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이유, 솔랑키의 인터뷰 풀버전과 디 애널리스트의 컬럼을 통해서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 허스퍼가 솔랑키 입단과 더불어서 솔랑키 관련 콘텐츠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선 비하인드 더 씬, 솔랑키 선수가 토트넘의 입단 계약을 마무리하고 또 선수들과 상견례하는 현장을 공개한 영상에서 손흥민 선수와의 첫 만남도 소개가 됩니다. 우선 솔랑키 선수가 잉글랜드 대표팀에서 함께 인연을 맺었던 바 있는 제임스 매디슨의 환영을 가장 먼저 받게 되는데요. 메디컬 테스트를 진행하는 가운데 솔랑키 선수가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개인적으로 일정이 있었던 매디슨이 구단 훈련장을 방문해서 솔랑키와 인사를 나누고 또 환영의 이야기를 해주고 환영의 인사를 하면서 토트넘의 훈련장 시설도 소개해주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솔랑키는 이번 토트넘 입단 과정에 계약서에 사인할 때 가족들과 함께 왔는데요. 딸을 데리고 기념사진을 찍기도 했고 또 곧바로 다양한 화보 사진과 더불어서 토트넘 구단 미디어와 첫 번째 공식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현지 시간으로 8월 10일 토요일에 진행이 됐고 이 진행 이후에 토트넘과 바이에른 뮌헨의 프리시즌 마지막 경기에 직접 또 등장을 해서 토트넘 홈팬들에게 인사하는 시간도 가졌는데요. 이 인터뷰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토트넘 공식 홈페이지에서 공개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도미닉 솔랑키는 8월 10일 토요일에 AFC 본머스에서 토트넘으로 합류한 후 자신의 야망과 가치가 토트넘의 가치와 일치한다고 느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경험이 풍부한 공격수 솔랑키는 지난 시즌 모든 대회에서 42경기 출전해 21골을 기록하며 뛰어난 활약을 펼친 것을 포함해 5년 동안 본머스에서 활약했는데요. 이제 토트넘과 2030년까지 6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토트넘과 같은 클럽과 계약한 것은 제가 정말 원하던 모든 것을 이루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토트넘은 저와 같은 야망을 가진 멋진 클럽이고 거대한 빅클럽이기 때문에 모든 선수들을 만나게 되어 기쁩니다. 클럽에 대해 가장 흥분되는 것은 야망이 있다는 점입니다. 훌륭한 감독과 훌륭한 선수들이 있고 제 플레이 스타일과도 잘 맞는 것 같아서 하루빨리 경기장에서 제 몫을 하고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토트넘으로 이적하는 것이 큰 야망, 우승, 챔피언스리그 진출 이런 큰 목표를 갖고 있는 팀에 왔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훌륭한 선수들이 있다라는 점인데요. 그 훌륭한 선수들에 대해서 언급한 첫 번째 인물이 바로 손흥민 선수입니다. 팀 전체에 깊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격 옵션이 훌륭하고 그것이 최고의 클럽에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선수들과 함께 뛰고 경쟁하면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손흥민 선수는 분명 환상적인 선수이고 프리미어리그에서 수년 동안 해온 일을 유지해오고 있으며 팀 전체에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위대한 퀄리티를 갖춘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여러 선수들이 훌륭하다, 좋은 퀄리티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도 딱 집어서 이야기한 것이 obviously, 분명하다, fantastic, 환상적이다, 그리고 great quality라는 표현을 하면서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가장 먼저 언급한 것, 즉 토트넘의 대표 스타이자 프리미어리그의 대표 스타인 손흥민 선수와 함께 뛸 수 있게 된 것에 대한 기대감을 표현하고 그를 통해 존경심을 표하면서 아직 손흥민 선수와 상견례를 하기 전에 가진 인터뷰에서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만 특별히 언급을 한 것입니다. 토트넘과 같은 빅클럽에서 훌륭한 선수들과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그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이어서 메디컬 테스트 과정에 만났던 제임스 매디슨에 대해서는 잉글랜드 대표팀에서 함께 시간을 보낸 적이 있다고 하면서 최고의 선수이며 분명 훌륭한 선수이기 때문에 또한 익숙한 얼굴이고 또 다른 선수들을 만나게 되는 것도 기대가 큽니다라고 했습니다. 굳이 매디슨과의 인연만 강조했던 것은 아니고 경기력적으로 본인이 외부에 있을 때 토트넘을 바라보면서 가장 큰 인상을 받은 선수가 손흥민 선수라는 것은 손흥민 선수만 별도로 언급한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웰시와 버치, 즉 매트 웰스, 롯버치 코치, 현재 토트넘 코치들은 역시 본머스 시절에도 본머스에서도 일하면서 솔랑키와 함께 인연을 맺었기 때문에 솔랑키가 더욱더 빠르게 토트넘에 적응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솔랑키에 대한 기대감, 솔랑키 영입이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고 다시 함께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에 또 기대감을 표했습니다. 이제 시즌 개막까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저를 선수들이 환영해주고 또 서로에 대해서 빨리 배울 것이다라고 확신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토트넘의 플레이 스타일이 저와 확실히 맞는 것 같기 때문에 모두와 잘 어울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어서 솔랑키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조금 더 나오는데요. 도미닉 솔랑키는 첼시의 유스 시스템을 거쳐서 네덜란드 클럽 비텟에 그리고 잉글랜드의 리버풀에 이적한 이후 본머스에서 활약한 경험을 바탕으로 토트넘의 주전으로 도전할 수 있는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다. 내가 토트넘의 주전 자리를 꿰찰 수 있다는 자신감까지 드러냈는데요. 선수로서 저는 경기장에서 야망이 있고 또 팀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골을 넣고 모든 것을 쏟아붓고 승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몇 가지를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가져올 투지입니다. 제 장점은 움직임, 득점, 또 노력과 링크업 플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모든 것을 토트넘에서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노력은 에포트, 결국엔 시도, 도전, 슈팅 시도를 크게 의미하는 영국식 표현입니다. 솔랑키의 골 세리머니도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토트넘의 공식 공개 영상에서 볼 수 있듯이 도미닉 솔랑키는 일본을 기반으로 한 애니메이션의 열렬한 팬이라고 해요. 일본 애니메이션을 워낙 즐겨보다 보니까 일본 애니메이션에 나온 장면과 그런 또 도구들을 통해서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면서 아시아에도 많은 팬들이 있는데 토트넘이 이번 여름에 일본과 한국을 다녀갔었잖아요. 이 투어에 앞서서 솔랑키도 개인적인 휴가 기간에 일본 도쿄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일본의 다양한 애니메이션 문화를 직접 경험하고 돌아갔는데 솔랑키의 합류로 인해 또 한국 애니메이션이나 한국 문화 또 아시아 문화 전체에 대한 솔랑키의 관심, 아시아 팬들의 기대감도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지난 시즌에 본인이 애니메이션 골 세리머니를 꽤 많이 했다고 했는데 손흥민 선수와 또 어떻게 함께 세리머니를 할지도 궁금해지고요. 본인이 여가 시간에 애니메이션을 보는 걸 좋아한다. 친구들과 애니메이션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고 작년에 이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내가 또 많은 것들을 영감을 얻기도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본인의 딸도 있고 또 애니메이션을 여가 시간에 즐기는 것 자체가 선수로서 또 한창 끌어오르는 혈기왕성한 젊은 나이에 사생활에 대한 문제가 또 없을 것이다. 그런 인성적인 면, 사생활적인 면까지 평판 조회를 하고 토트넘에 영입했다고 하니까 손흥민 선수와 솔랑키 선수 꽤 잘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인터뷰를 진행하고 나서 경기를 앞두고 있던 토트넘 선수단을 찾아가서 솔랑키 선수가 모든 절차를 정리한 다음에 상견례 시간을 가졌는데요. 당연히 주장인 손흥민 선수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인사하고 포옹을 나눴고 손흥민 선수도 따뜻하게 안아주고 스킨십을 하면서 친절하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잘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라는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손흥민 선수와 히차이성을 보유한 토트넘이 솔랑키를 구단 역대 최고 이적료로 영입한 이유가 무엇일지 그 전술적인 부분 그리고 솔랑키가 마침내 첼시 유스이자 또 2017년에 한국에서 열렸던 피파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잉글랜드를 우승으로 이끌면서 골든볼을 수상하고도 첼시 그리고 리버풀로 이적하고도 주전으로 뛰지 못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그 사라졌던 것 같던 잠재력을 모두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을 분석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즌에 더 큰 클럽으로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음을 증명한 도미닉 솔랑키가 토트넘으로 클럽 레코드 이적에 성공했습니다. 솔랑키에게 2023-2024 시즌은 중요한 시즌이었습니다. 첼시와 리버풀이라는 잉글랜드 최고의 클럽에서 재능 있는 젊은 선수로 성공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실패한 솔랑키는 안필드를 떠난 후 5년 동안 자신이 정상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사실 초기에는 많은 것을 하지 못했었죠. 본머스에서 프리미어리그 첫 42경기에 출전했을 때 3골밖에 넣지 못했던 솔랑키는 2부 리그로 내려가 더 많은 활약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2021-2022 시즌 챔피언십 잉글랜드 2부 리그에서 29골을 기록하며 본머스가 프리미어리그로 승격하는 데 기여했지만 2022-2023 시즌에는 프리미어리그에서 6골을 넣는데 그쳤습니다. 빅리그에 복귀한 첫 시즌 17시간 20분 동안 골과 몸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2022-2023 시즌과 같은 한 시즌을 더 보냈다면 솔랑키에게는 챔피언십에서는 아주 뛰어나지만 프리미어리그에서는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 또 다른 선수 중에 한 명이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본머스의 등번호 9번인 솔랑키와 완벽한 조화를 이룬 안도니 이라올라 감독이 부임하면서 솔랑키는 기량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공격적인 압박과 적절한 점유율을 바탕으로 한 앞발 축구, 전진하는 축구 스타일은 솔랑키가 더 큰 클럽에서의 삶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솔랑키가 본머스에서 보낸 시즌이 끝난 후 그가 토트넘으로의 이적을 절실히 원한다고 알려진 것은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첼시 역사상 최연소 선수로 17살에 UEFA 챔피언스리그 경기에 출전했고 약 7년 전에 이미 잉글랜드 성인 대표팀 유니폼을 단 한 번 입었던 솔랑키는 26살이 된 지금 뜨거울 때
공격하고 싶어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솔랑키는 지난 시즌에 정말 대단한 활약을 펼쳤습니다. 솔랑키는 19골을 기록하며 프리미어리그 득점 차트에서 4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2016-2017 시즌 16골을 기록한 조슈아 킹을 제치고 프리미어리그에서 본머스 선수 중 역대 가장 많은 득점을 기록한 선수가 된 것입니다. 더욱 인상적인 것은 하위 10위권 팀에서 뛰는 선수 중에 노팅엄 포레스트의 크리스 우드가 기록한 14골보다 5골이나 더 많이 기록한 선수가 됐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솔랑키는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하위권 팀 선수로 19골이나 기록한 10번째 선수가 됐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역대 하위 10위권으로 팀 성적이 마무리됐던 선수들 중에 가장 많은 골을 넣은 선수가 1993-94 시즌 노리치 시티에서 뛰던 크리스 서튼이 25골을 넣었던 것이고, 그때 당시에 팀 성적은 12위였고요. 1993-94 같은 시즌에는 18위에 그쳤던 사우스햄튼의 맷 르티시에가 25골을 넣었던 것 역시 공동 최다 득점 기록입니다. 그리고 2009-2010 시즌에 13위를 기록한 썬덜랜드에서 데런 벤트가 24골을 넣었고요. 1999-2000 시즌에는 거의 상위권 직전이죠. 11위에 오른 뉴캐슬에서 앨런 시어러가 23골을 넣었고, 2019-2020 시즌 역시 사우스햄튼이 11위로 돌풍을 일으킬 때 데니 잉스가 22골을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4-2005 시즌 강등됐던 18위 크리스탈 팰리스에서 앤드류 존슨이 21골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2002-2003 시즌 리즈 유나이티드가 15위로 무너질 때 마크 비두카가 20골을 넣었었고, 그 다음 기록이 바로 윈블던의 호스워스, 에스턴 빌라의 벤테케, 그리고 이번 본머스의 솔랑키가 넣은 19골 기록인데요. 하위 10위권 팀에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차지하는 선수가 나오는 경우는 점점 더 드물어지고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한 선수가 15골 이상을 넣은 경우, 그 선수가 있는 팀이 하위 10위를 기록한 경우는 38번이나 있기는 했지만요. 지난 7시즌 동안에는 솔랑키, 그리고 2019-2020 시즌 사우스햄튼의 데니 잉스 등 단 2명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즉 프리미어리그의 첫 25시즌 동안에만 36번의 경우가 발생했으나 그 이후에는 단 2번밖에 발생하지 않은 겁니다. 요즘에는 15골 정도를 넣은 공격수를 보통 상위권 피니셔로 의미하는데요. 솔랑케 시즌은 분명 팀을 상위 10위 안으로 이끌 만한 그런 가치가 있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동료들이 다소 실망스러웠다고 할 수 있겠죠. 그는 더 나은 선수들과 함께 뛸 자격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솔랑키는 중요한 순간마다 골을 넣었고, 본머스의 많은 경기는 솔랑키의 골로 승부가 결정되는 접전이었죠.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솔랑키의 득점을 뺀다면 본머스의 승점은 15점이나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솔랑키보다 자신의 득점으로 더 많은 승점을 얻어낸 선수는 없었습니다. 지난 시즌에 이라울라 감독이 솔랑키로 하여금 중앙 공격 지역에 더 오래 머무르게 하면서 더 큰 득점 위협을 제공하게 됐고, 그를 통해 솔랑키는 커리어 사상 가장 많이 득점에만 집중할 수 있는 시즌을 보냈습니다. 본머스에 입단한 이후 그 어느 시즌보다 90분당 평균 페널티킥 제외 득점이 0.46골, 페널티킥 제외 기대 득점도 0.47골이었고 90분당 슈팅 3회, 상대 박스 안에 터치 6.5회, 최고 기록을 세운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솔랑키가 프리미어리그 전체 선수들 중에서 19득점, 기대 득점 19.6골로 4위, 그리고 슈팅 109회 3위, 상대 박스 안에 볼 터치 239회로 6위, 프리미어리그에서 공격 부분에서 많은 기록의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이는 엘리트 수준의 수치인데요. 프리미어리그의 각 부분에서 최고의 선수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엘리트 클럽으로 다시 올라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또한 여러 가지 이유로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토트넘에서 뛰기에 적합한 선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솔랑키는 득점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들어가는 능력, 이 위치 선정 능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시즌 골문 앞에서의 생산량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거의 전적인 설명이 가능한데요. 아직 엘리트 피니셔라고까지 할 수 없어요. 손흥민 선수만큼 득점 능력에서 결정력이 아주 좋다고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좋아질 수 있겠지만 지난 시즌 페널티킥을 제외한 기대 득점 대비 실제 득점이 0.6골이 오히려 부족했거든요. 더 많은 골을 넣었어야 했던 것이죠. 하지만 훨씬 더 위협적인 슈팅 위치를 자주 차지했다는 것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2022-2023 시즌에는 페널티킥 제외 기대 득점이 9.2골로 10골 가까이 적었고, 실제 득점도 페널티킥을 제외하면 6골밖에 없었기 때문에 여러모로 결정력과 위치 선정 능력이 다 좋아졌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솔랑키, 손흥민, 히차이손 선수의 지난 시즌 기록을 비교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뛰어난 마무리 능력은 분명 스트라이커에게 큰 장점이
장점이지만 현대 축구에서 더 중요한 것은 골문 근처에서 좋은 위치를 선점하는 능력이며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토트넘이 바로 그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공격수에게 빌드업 플레이에 너무 많이 관여하지 않으면서 피치 최전방에서 상대팀 센터백을 맡아서 골문과 가까운 중앙 위치로 이동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지난 시즌 토트넘의 최다 득점 선수는 손흥민 선수, 그 다음으로 히샤이성이었는데요. 어느 위치에서 득점했는지를 보시면 다 골문 언저리거든요. 다만 손흥민 선수는 이렇게 뛰면서도 또한 시즌 상당 부분을 왼쪽 측면에서 보내기도 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즉 아예 최전방에서만 뛰었다면 더 많은 골을 넣었겠지만 그럴 경우 또 경기 영향력이 떨어지니까 결국 손흥민 선수가 더 많은 범위를 뛸 수밖에 없는 상황이 후반기에도 연출됐는데요. 히샬리송의 경우에는 겨울 기간에 9골을 넣었고 또 8경기 연속골을 넣으면서 토트넘의 공격을 이끈 시기가 있었지만 시즌 내내 꾸준히 득점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의 커리어에서 한 번도 이렇게 꾸준히 득점을 한 적이 없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 팬들은 몇 년 전에 토트넘이 히샬리송 영입에 6천만 파운드를 지출한 것이 현명했는지에 대해서 항상 의구심을 품어왔고 지난 시즌도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지 못했기에 솔랑키가 오게 된 것이죠. 한편 중요한 것은 손흥민 선수인데요. 2023-2024 시즌에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의 최전방 옵션이었지만 왼쪽에서도 최고의 옵션이었습니다. 따라서 손흥민 선수를 중앙 최전방 공격수로 배치할 때는 토트넘 공격의 다른 부분이 약해졌던 것이죠. 게다가 손흥민 선수는 최전방에서 뛸 때 프리미어리그의 대형 센터백들과의 몸싸움을 조금은 이겨내지 못하면서 공을 잡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손흥민 선수에게는 자연스럽지 않은 역할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히샬리송이 조금 더 잘 해내긴 했지만 솔랑키는 이 부분에서 기술적으로나 신체 조건적으로 모두 손흥민 선수와 히샬리송과 비교했을 때 더 능숙하기 때문에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 솔랑키가 최전방에서 공을 더 잘 확보하고 연계하고 홀더 플레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겁니다. 더불어 솔랑키 선수는 자신이 다재다능한 유능한 공격수라는 것을 다른 기록으로도 보여줬는데요.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모든 선수들보다 높은 최다 압박 횟수 1242회를 기록했고 파이널 서드 지역에서의 압박 횟수는 703회, 그리고 이 파이널 서드 지역에서의 압박을 통한 턴오버 횟수도 142회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전방 압박을 잘 해주는 것은 지난 시즌에 손흥민 선수가 최전방에서 뛰면서 너무 많이 전방 수비를 하다 보니까 체력이 떨어져서 결정적으로 힘을 내고 슈팅할 때 집중력과 체력을 유지해야 될 때 어려웠던 것들을 솔랑키가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솔랑키가 뛰었던 본머스가 그런 전방 압박에 능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어찌됐거나 본머스가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압박을 하는 팀 중에 하나였고 토트넘은 본머스보다도 더 자주 더 높은 곳에서 압박하는 몇 안 되는 팀이기 때문에 솔랑키가 이런 본머스를 경험하고 왔다는 것, 솔랑키가 빠르게 토트넘에 적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토트넘은 프리미어리그 내 다른 어떤 팀보다 파이널 서드 지역에서 많은 압박 2935회, 압박으로 인한 턴오버 591회를 기록했고 선수 개인으로 보면 이 두 가지 지표 개인 압박에서 솔랑키만이 손흥민 선수보다 앞선 기록을 지난 시즌에 남겼습니다. 즉 지난 시즌에 손흥민 선수가 전방 압박 공격수 기록이 최다였는데 솔랑키가 그 다음이었던 것이고 그 솔랑키가 토트넘에 오면 손흥민 선수는 이제 공격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첼시와 리버풀에서 수년을 보냈던 솔랑키는 엘리트 클럽의 환경이 어떤 느낌인지도 잘 알고 있으며 토트넘 같은 팀에서 성공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다른 본인의 동나이대 선수들보다 잘 알고 있는 선수일 겁니다. 그는 두 클럽에서 자신의 엄청난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했고 원치 않았던 해트트릭을 달성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가 뭐냐면 토트넘에서도 또 안 되면 빅클럽에서는 안 통하는 선수다라고 3번이나 이제 결론이 난다는 것인데 그건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최근 솔랑키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프리미어리그 상위권 팀으로 이적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줬고 그 상위권 팀들 중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토트넘은 솔랑키에게 딱 맞는 팀일 수 있다고 디 애널리스트가 분석했습니다. 솔랑키가 합류한 토트넘의 선발 구성과 전술 운영을 보시면 솔랑키 선수는 최전방에서 상대의 두 센터백을 묶어두는 플레이를 하고 공을 지켜주고 연계를 하게 되고요. 그렇게 움직여주면 손흥민 선수가 왼쪽 측면 공격수로 뛰지만 솔랑키에게만 기회를 공급해주는 보조자가 아니라 솔랑키가 상대 수비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 생긴 공간에서 치고 들어가서 컷백으로 본인이 어시스트를 해주거나 슈팅을 때려서 득점할 수 있고 손흥민 존에서도 슈팅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고요. 우도기가 인버티드 풀백으로 들어오더라도 그 선수가 수비를 딸고 들어갈 때 손흥민 선수에게 슈팅 코스가 열릴 수 있고 2대1 패스를 통해서 또 한 번 슈팅 기회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 메디슨이나 베리발 같은 선수들의 패스, 벤탄쿠르가 올라와서 찔러주는 패스, 이런 패스들이 손흥민 선수에게 올 수 있다. 왜냐? 솔랑키에게 직접 넘겨줄 수도 있겠지만 솔랑키가 받고 수비에게 둘러싸여서 연계해주거나 솔랑키가 끌고 들어가면서 수비가 비어진 공간으로 손흥민 선수가 들어가서 슈팅을 때릴 수가 있는 것인데 존슨이 오른쪽 측면에 배치되면 사이드 플레이를 주로 하게 되고 사르가 침투에 들어올 때도 3자 움직임이 들어가고 포로가 안쪽으로 들어갔을 때도 스루 패스를 배우로 찔러주게
펼쳐지게 되는데 이때 솔랑키에게도 기회가 올 수 있고, 왜냐하면 손흥민 선수 쪽에도 수비 견제가 들어오기 때문에 결국엔 솔랑키에게 견제가 들어오거나 손흥민 선수에게 견제가 들어오면 근처에 있는 다른 선수들에게 기회가 걸리고, 그런 것들은 결국에는 솔랑키, 손흥민 모두 많은 골을 넣을 수 있는 공격 패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오는 주말에 프리미어리그가 개막합니다. 2024-2025 시즌 첫 번째 경기는 8월 17일 토요일 새벽 4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풀럼의 경기고요. 이날 오후 8시 30분에 입스위치 타운과 리버풀이 경기합니다. 황희찬 선수는 8월 17일 토요일 밤 11시에 아스널과 원정 경기로 프리미어리그 첫 경기를 치르고요. 1군 팀으로 승격한 브렌트포드의 김지수 선수는 8월 18일 일요일 밤 10시에 크리스탈 팰리스와 홈 경기 치릅니다. 가장 큰 빅매치는 8월 19일 월요일 0시 30분에 킥오프하는 첼시 대 맨시티고요. 토트넘의 프리미어리그 개막전은 8월 20일 화요일 새벽 4시 레스터시티와 원정 경기로 펼쳐집니다. 과연 손흥민 선수가 솔랑키와 함께 어떤 플레이를 펼치고 어떤 활약을 펼쳐보일지 2024-2025 시즌 토트넘 허스퍼와 프리미어리그 손흥민 선수의 모든 소식과 현지의 독점적인 분석 내용, 현지 반응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빠르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